1997년 9월 2일 화요일 잠원동 뉴코아 백화점 문화센터. 영어 수업이 끝난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오후 3시, 분홍색 가방을 맨 나리는 늘 걷던 길로 혼자 집을 향합니다. 그런데 골목 입구 신발끈을 묶는 단 몇 초 사이 낯선 임산부가 다가와 속삭입니다. 엄마가 차에서 기다려. 다음 순간 검은 승용차 뒷문이 벌컥 열리고 아이의 울음은 골목에 삼켜집니다. 집에서는 시계 초침만 조용히 4시를 넘기고 그날 누가 무엇을 노렸던 걸까요? 오늘도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 모르지만 구독자 여러분의 하루만큼은 무사하고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1997년 9월 2일 화요일 오후 3시 서초구 잠원동의 뉴코아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영어 수업이 끝났습니다. 나리가 분홍색 가방을 어깨에 메고 강의실 문을 나섰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나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친구들과 함께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리야, 우리 같이 내려가자. 옆에 있던 친구가 말했습니다. 응, 좋아. 나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 친구가 나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 엄마랑 약속 있어서 먼저 가야 해. 그래, 조심히 가. 나리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친구가 떠난 뒤 나리는 혼자 로비를 걸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시원한 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나리는 평소처럼 잠원역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분홍색 가방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같은 시각 사당동 반지하 주택에서 전현주가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적힌 독촉장들이 손에 잡혔습니다. 전현주가 볼록한 배를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임신 8개월째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어. 전현주가 독촉장을 바닥에 던지며 중얼거렸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수첩을 펼쳤습니다. 잠원역 백화점 문화센터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그 아래 오후 3시 30분 수업 종료, 혼자 다니는 아이들 많음이라는 메모도 적혀 있었습니다. 전현주가 벽에 걸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3시 15분이었습니다. 전현주는 서둘러 크로스백을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숨이 차올랐습니다. 한편 잠원동 집에서 나리 어머니가 주방 탁자에서 다이어리를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빠가 늦는다고 했지. 어머니가 연필로 스케줄을 확인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조용한 골목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나리가 혼자 다녀도 괜찮을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평소에 잘 다니니까. 어머니가 자신을 달래듯 말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컵에 부었습니다. 나리가 돌아오면 간식을 주려고 생각했습니다. 나리 아버지는 회사 사무실에서 영업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미팅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책상 너머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전화해서 알려드려야겠어요. 아버지가 사무용 전화기를 들어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알았어, 조심히 와.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나리는 문화센터 갔지? 응, 조금 있으면 올 거야. 전현주가 사당역에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임신한 배 때문에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한 승객이 자리를 양보하며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주가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전현주는 가방 안의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아이들 귀가 시간, 부모 동반 여부, 주변 상황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현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하철이 잠원역에 도착했습니다. 전현주가 천천히 일어나 플랫폼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지상으로 나오자 백화점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현주가 건물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리는 백화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서 초록불을 기다렸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나리가 건널목을 건넜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전현주가 백화점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입구 근처 벤치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문화센터 아이들이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현주의 시선이 분홍색 가방을 맨 아이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저 아이야. 전현주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리가 친구와 인사하고 혼자 걷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전현주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리가 자동문을 나서자 전현주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리의 뒤를 걸었습니다. 나리는 전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나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신발끈이 풀려서 불편해 보였습니다. 나리가 쪼그려 앉아 신발끈을 다시 묶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전현주가 점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드디어 전현주가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리가 신발끈을 다 묶고 일어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현주가 나리 곁으로 다가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얘야, 혹시 박나리 맞니? 전현주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리가 고개를 들어 전현주를 바라봤습니다. 낯선 얼굴에 임신한 여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나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 엄마 친구야.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겨서 나한테 부탁했어. 전현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기 차에서 기다리고 계셔. 전현주가 골목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나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말 안 했는데요. 나리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깜빡하셨나 보네. 같이 가자, 금방이야. 전현주가 나리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 나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싫어요. 저는 혼자 집에 갈래요. 나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현주의 표정이 급하게 변했습니다. 얘야, 말 좀 들어. 전현주가 나리의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금방 갔다 올 거야. 골목 안쪽에 검은 승용차가 엔진을 켠 채 세워져 있었습니다. 뒷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전현주가 나리를 차 쪽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싫어요. 놓아주세요. 나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골목이 한적해서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현주가 나리를 차 뒷좌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나리가 저항했지만 어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전현주가 문을 닫고 재빨리 운전석으로 갔습니다. 시동을 걸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뒷좌석에서 나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 나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렸습니다. 전현주가 백미러로 나리를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운전대를 꽉 잡았습니다. 조용히 해, 아무 일도 안 생겨. 전현주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가 큰 도로로 나와 교통신호에 걸려 멈췄습니다. 전현주가 시계를 봤습니다. 4시 10분이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잠원동 집에서 나리 어머니가 거실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벌써 4시가 넘었는데.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지만 나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오후 4시 30분 잠원동 집에서 나리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나리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어머니가 문을 닫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거실로 돌아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문화센터 번호를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우리 나리가 아직 거기 있나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3시 반에 수업이 끝났는데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다 집에 갔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어느 쪽으로 갔는지 보셨나요? 죄송해요. 저희는 로비까지만 확인하거든요. 전화를 끊은 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시계 바늘이 4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전화기를 들어 남편 회사로 걸었습니다. 여보, 나리가 아직 안 들어왔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언제 집에 와야 하는데?
아버지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4시쯤에는 와야 하는데 벌써 40분이 넘었어. 문화센터에는 확인해봤어? 응, 3시 반에 끝났대. 아버지가 책상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지금 가겠어. 조금만 기다려. 빨리 와줘. 어머니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사당동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전현주가 백미러를 통해 나리를 확인했습니다. 나리는 뒷좌석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한테 데려다 줘요. 나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전현주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차가 사당동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길 사이사이로 오래된 집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전현주가 한적한 골목 끝에 차를 세웠습니다. 내려. 전현주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나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전현주가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내리라고 했잖아. 전현주가 나리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나리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전현주가 나리를 끌고 건물 뒤편으로 갔습니다. 낡은 계단을 내려가 반지하 문 앞에 섰습니다. 전현주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냄새가 났습니다. 들어가. 전현주가 나리를 밀어 넣었습니다. 방 안은 컴컴했습니다. 오래된 소파와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창고처럼 생긴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어. 전현주가 나리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엄마가 오시나요? 나리가 물었습니다. 곧 올 거야. 전현주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방에서 빵과 물을 꺼내 나리 앞에 놓았습니다. 전현주가 시계를 봤습니다. 5시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전화를 걸 시간이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 전현주가 문을 잠그고 나갔습니다. 나리 혼자 어두운 방에 남겨졌습니다. 오후 5시 10분 잠원동 집에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현관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아직도 안 왔어.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일단 근처를 찾아보자. 아버지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을 돌아다니며 나리를 찾았습니다. 나리야. 아버지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웃집에서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희 딸이 안 들어와서요. 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아, 분홍 가방 맨 아이 말이에요? 네, 혹시 보셨나요? 오늘은 못 봤는데요. 30분을 찾아도 나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야겠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직 이른 거 아니야?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재빨리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나리 부모님이시죠?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네. 저희 딸이 어디 있나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는 지금 안전해요. 하지만 돈을 준비해야 해요. 전현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옆으로 다가와 수화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얼마를 원하세요? 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1,000만 원. 내일까지 준비하세요.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준비 못하면 다신 못 봐요. 전현주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가 수화기를 놓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자.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동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현주가 수화기를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별다른 관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현주가 부스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다음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사당동 반지하 방에서 나리가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빵을 조금 뜯어먹었지만 목이 메어 삼키기 어려웠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엄마. 나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오후 6시 30분 잠원동 지구대에 나리 부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이 실종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셨나요? 오늘 오후 3시 반 이후부터요. 협박 전화가 왔다고 하셨는데. 경찰관이 펜을 들며 물었습니다. 네, 1,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유괴 사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강력반에 연락하세요. 어머니가 의자에 앉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 서초경찰서 강력반 사무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형사 김동수가 책상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쳤습니다. 아동 유괴 사건이에요. 후배 형사가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피해자는? 김동수가 물었습니다. 8세 여아 박나리입니다. 협박 전화도 왔다고 하네요. 김동수가 동료 형사 2명과 함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사건 개요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실종, 협박 전화로 1,000만 원 요구. 단순 유괴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같은 시각 사당동 반지하에서 전현주가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나리가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전현주가 불을 켰습니다. 밥은 먹었니? 전현주가 물었습니다. 나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고프지도 않아요. 먹어야 해. 전현주가 가방에서 김밥을 꺼냈습니다. 나리 앞에 놓았지만 나리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전현주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아직 경찰이 이쪽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집에 보내줄 거예요? 나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전현주가 대답했습니다. 전현주는 사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돈을 받으면 나리를 어떻게 할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후 8시 서초경찰서에서 수사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동수 형사가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피해자 동선을 정리해보겠습니다. 3시 30분 문화센터 수업 종료. 형사가 보드에 적었습니다. 4시 10분까지 집에 도착해야 했음. 5시 10분 협박 전화 접수. 문화센터에서 집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다른 형사가 물었습니다. 걸어서 20분 정도입니다. 그럼 3시 50분경에 실종된 것 같네요. 김동수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내일 오전에 문화센터 주변 CCTV를 확인하겠습니다. 목격자도 찾아야겠고요. 잠원동 집에서 나리 부모가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거실을 왔다 갔다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리 사진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나리가 무서워하고 있을 텐데. 어머니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괜찮을 거야, 곧 찾을 거야. 아버지가 위로했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자 형사 3명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력반 김동수입니다. 고생 많으세요. 아버지가 인사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들어야겠습니다. 거실에 앉아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리의 하루 일과를 설명했습니다. 평소에도 혼자 문화센터를 다녔나요? 네, 1달 전부터 혼자 다녔어요. 혹시 최근에 수상한 사람을 본 적 있나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어요. 협박 전화는 몇 시에 왔나요? 5시 10분경이었어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어땠나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차분하면서도 차가웠어요. 나이는 어느 정도로 추정되나요? 30대 정도 같았어요. 형사가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전화 추적을 요청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돈을 준비하라고 했나요? 네, 1,000만 원을 내일까지 준비하라고 했어요. 혹시 그 돈을 준비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당장은 어려워요. 김동수가 일어났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센터와 주변 상가 CCTV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제발 우리 딸을 찾아주세요. 어머니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 10시 명동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현주가 2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돈은 준비됐나요? 전현주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필요해요.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시간 없어요. 내일 저녁 6시까지 준비하세요. 딸과 통화 좀 시켜주세요. 안 돼요. 제발 딸이 안전한지 확인만 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현주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일 다시 전화할게요. 전현주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부스를 나와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당동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전현주는 계획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돈을 받는다고 해도 나리를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전현주가 중얼거렸습니다. 뱃속 아이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반지하로 돌아온 전현주가 문을 열었습니다. 나리는 소파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현주가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전현주는 구석에 앉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을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해졌습니다. 새벽 1시 전현주도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길고 어두운 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초경찰서에서는 김동수 형사가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파일을 펼쳐놓고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내일이 중요해. 김동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잠원동 집에서는 나리 부모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리방에 들어가 인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리만이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일이 되면 더 큰 위기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서초경찰서 회의실에 수사팀이 모였습니다. 김동수 형사가 칠판 앞에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문화센터 CCTV를 확보했습니다. 뭔가 나왔나요?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3시 35분경 피해자가 1층 로비를 통과하는 모습이 찍혔어요. 혼자였나요? 네, 친구들과 헤어진 후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김동수가 사진을 벽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대에 수상한 여성이 포착됐어요. 사진 속에는 임신한 여성이 나리 뒤를 따라 걷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의심스러운 동선이에요. 나이는 30대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오전에 목격자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수가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문화센터 직원과 학부모들을 만나보세요. 같은 시각 사당동 반지하에서 나리가 잠에서 깼습니다. 낯선 곳에서 깬 것을 깨닫고 무서워했습니다. 전현주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일어났구나. 전현주가 말했습니다. 나리가 소파 구석으로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아직은 안 돼. 전현주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 나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현주가 가방에서 우유와 빵을 꺼냈습니다. 먹어. 나리 앞에 놓았습니다. 나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먹으면 더 아플 거야. 전현주가 강요했습니다. 나리가 울면서 빵을 조금 뜯어 먹었습니다. 오전 10시 문화센터에서 목격자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 형사가 직원에게 질문했습니다. 어제 3시 반 수업이 끝난 후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글쎄요, 평소와 별다르지 않았는데요.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혹시 임신한 여성을 본 적 있나요? 아, 그러고 보니 로비에 임신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언제쯤이었나요? 3시 20분쯤부터 계셨던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었나요? 박 형사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배가 많이 나온 분이셨어요. 혼자 계셨고요. 다른 특징은 검은색 옷을 입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얼굴은 기억하시나요? 잘 보지 못했어요. 한편 명동에서 전현주가 공중전화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다른 곳에서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임신한 배 때문에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적당한 전화 부스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였습니다. 날이 부모에게 세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원동 집에서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돈은 준비됐나요? 전현주가 물었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어머니가 간청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예요. 제발 딸과 통화라도 시켜주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현주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는 안전해요. 그것만 알아두세요. 정말 안전한가요? 돈만 준비하면 돌려보낼게요. 전현주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6시까지 기다리겠어요. 전화를 끊은 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옆에서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보자. 그런 큰 돈을 어떻게 해?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오후 1시 서초경찰서로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김동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문화센터 근처에서 수상한 차량을 봤다고 하네요. 어떤 차량인가요? 검은색 승용차 골목에 잠시 세워져 있었대요. 시간은 어제 4시경이라고 합니다. 제보자를 만나보겠습니다. 김동수가 재킷을 입었습니다. CCTV 분석팀에도 연락하세요. 제보자는 문구점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정확히 어디에 세워져 있었나요? 김동수가 지도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여기 골목 끝쪽이었어요. 남성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평소에 차가 세워지는 곳인가요? 아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운전자는 보셨나요? 잘 안 보였는데 여자 같았어요. 차 번호는 기억하시나요? 김동수가 기대를 담아 물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기억나요. 서울 12가 뭔가였던 것 같아요. 김동수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차량 추적팀에 연락하세요. 서울 12가로 시작하는 검은색 승용차 명단을 뽑아보겠습니다. 오후 3시 사당동 반지하에서 전현주가 초조해했습니다. 뉴스에서 나리 실종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 전현주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리는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전현주가 나리를 바라봤습니다. 나리가 자신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나리를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전현주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저녁 6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전화를 걸 시간이었습니다. 전현주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나리가 전현주를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요? 천진한 질문이었습니다. 전현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바깥에서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저녁 6시 전현주가 사당역 근처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전화를 걸 시간이었습니다. 잠원동 집에서 나리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에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돈은 준비됐나요? 전현주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500만 원밖에 구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걸로는 안 돼요. 전현주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제발 시간을 좀 더 주세요.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요. 전현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1,000만 원을 준비하세요. 딸을 다치게 하지는 마세요. 아버지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전현주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연락할게요. 전현주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부스를 나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 멀리서 경찰차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전현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초경찰서에서 김동수 형사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차량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팀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서울 12가로 시작하는 검은색 승용차는 총 47대입니다. 박 형사가 보고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 소유 차량은 12대입니다. 임신 가능한 연령대로 좁히면 6대 정도 남습니다.
김동수가 리스트를 훑어봤습니다. 이 차량들 소유주를 모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시작하죠. 리스트 중에 전현주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녀를 특정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수사망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밤 8시 사당동 반지하로 돌아온 전현주가 문을 열었습니다. 나리는 소파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왜 안 먹었어? 전현주가 물었습니다. 배가 안 고파요. 나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현주가 나리 옆에 앉았습니다. 내일이면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거짓말이었지만 나리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정말요? 나리의 눈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응, 엄마가 약속을 지키면. 하지만 전현주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리를 살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밤 10시 전현주가 구석에서 가방을 하나 꺼냈습니다. 등산용 큰 가방이었습니다. 나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현주가 가방을 열어 내부를 확인했습니다. 충분히 클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을 굳혔습니다. 나리야. 전현주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나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리 와봐. 전현주가 손짓했습니다. 나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전현주가 나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안해. 전현주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전현주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나리가 놀라며 몸부림쳤습니다. 왜 이래요? 하지만 나리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점점 힘이 빠져갔습니다. 몇 분이 지난 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전현주가 손을 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전현주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리를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닫고 구석 창고로 옮겼습니다. 선반 아래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박스들로 덮어 완전히 가렸습니다. 전현주가 방을 정리했습니다. 혹시 남은 흔적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실 한 가닥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전현주가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마지막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부모들이 돈을 가져오라고 해야 했습니다. 시간을 더 끌어야 했습니다. 전현주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아직 경찰은 이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문제였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전현주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뱃속 아이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전현주가 배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4시 전현주도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창고 안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잠원동 집에서는 나리 부모가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리 방에서 인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계속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친척들한테 돈을 빌려보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더 구할 수 있을까? 경찰서에서도 밤새 수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김동수 형사가 차량 리스트를 다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진 후였습니다. 새벽이 오면 더 큰 비극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서초경찰서에서 김동수 형사가 차량 소유주 명단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전현주 29세 사당동 거주. 박 형사가 파일을 넘기며 읽었습니다. 임신 중이라고 나와 있네요. 김동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CCTV 속 여성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아요. 주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 형사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사당동 반지하 주택이네요. 김동수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출발합시다. 백업팀도 요청할까요? 일단 우리끼리 가서 확인해 보죠.
같은 시각 사당동 반지하에서 전현주가 잠에서 깼습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현주가 창고 쪽을 바라봤습니다. 박스들로 가려진 가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 30분이었습니다. 곧 나리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마지막 연기 작전이었습니다. 전현주가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배가 더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전현주가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크로스백을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전 10시 명동 공중전화에서 전현주가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리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돈은 준비됐나요? 전현주가 물었습니다. 800만 원 정도 모았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제발 그것만으로도 받아주세요. 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전현주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이제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벌면 되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 오후 3시에 연락할게요. 딸은 정말 괜찮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현주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오후까지 시간을 벌었습니다. 어디로 도망갈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같은 시각 사당동에 경찰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김동수와 박 형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맞나요? 박 형사가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네, 반지하 주택이라고 했으니까 저기 같아요. 두 형사가 반지하 현관 앞에 섰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김동수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봤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집에 없는 것 같은데요.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주변을 좀 더 살펴보죠. 이웃집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동수가 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입니다. 혹시 옆집에 임신한 여자분이 사나요? 아, 전현주 씨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며칠째 못 봤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평소에 자주 외출하시나요? 요즘 들어 자주 나가시더라고요. 혹시 어젯밤에 집에 있었는지 아세요? 글쎄요, 확실하지 않아요. 김동수가 박 형사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수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오후 12시 전현주가 사당동으로 돌아왔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경찰차를 발견했습니다. 몸이 굳어졌습니다. 벌써 찾아왔어. 전현주가 중얼거렸습니다. 서둘러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멀리서 자신의 집 앞을 확인했습니다. 경찰들이 이웃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전현주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를 제대로 마실 수 없었습니다. 오후 1시 김동수 형사가 본서에 연락했습니다. 영장을 준비해 주세요. 집 주인의 허락을 받아 수색하겠습니다. 용의자는 어디 있을까요?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멀리 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임신 중이니까. 집 주인이 열쇠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현주 씨가 뭔 일을 했나요? 수사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형사들이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동수가 구석을 살펴봤습니다. 창고 문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요. 김동수가 박 형사를 불렀습니다. 선반 아래에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스들을 치우자 큰 가방이 나타났습니다. 가방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두 형사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김동수가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신고하세요, 지금 당장. 김동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형사가 급하게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상태는 어떤가요?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수가 현장을 보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감식팀을 부르고 주변을 통제했습니다. 이제 전현주를 찾아야 했습니다.
오후 2시 카페에서 전현주가 경찰차들이 늘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구급차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현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공중전화를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전현주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어디든 멀리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몸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서초경찰서에 전 직원 출동령이 내려졌습니다. 전현주 수배령이 발령되었습니다. 모든 교통수단과 숙박업소에 수배 전단이 배포되었습니다. 김동수가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임신부라서 멀리 가지 못했을 겁니다. 지하철역과 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수색하세요. 긴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전현주의 도주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정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신림동 여관가에서 전현주가 작은 여관을 찾고 있었습니다. 배가 아파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임신한 몸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루만 묵을 수 있나요? 전현주가 여관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사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전현주가 주민등록증을 건넸습니다. 사장이 숙박부에 기록했습니다. 3층 301호입니다. 전현주가 비좁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각 층마다 쉬어가야 했습니다.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301호에 들어간 전현주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시끄러운 도로가 보였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초경찰서에서 제보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신림동 여관에서 임신한 여자를 봤다고 하네요. 박 형사가 김동수에게 보고했습니다. 언제요? 30분 전쯤이라고 합니다. 특징은 배가 많이 나오고 힘들어 보였대요. 김동수가 재킷을 입었습니다. 지금 출발합시다. 백업팀도 같이 갈까요? 네, 혹시 모르니까요. 경찰차 세대가 신림동으로 향했습니다. 김동수가 무전기로 지시했습니다. 여관 주변을 포위하세요. 오후 5시 경찰팀이 여관에 도착했습니다. 사장이 놀라며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동수가 수배 전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투숙했나요? 사장이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아, 맞는 것 같아요. 몇 호실에 있나요? 301호입니다. 다른 출입구는 없나요? 김동수가 확인했습니다. 뒷문이 하나 더 있어요. 김동수가 팀원들에게 신호했습니다. 뒷문으로 2명 가세요. 나머지는 나와 함께 올라갑시다. 3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사들이 301호 앞에 서로 섰습니다. 김동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안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현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잠깐만요. 전현주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김동수가 더 크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전현주 씨,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열겠습니다. 방 안에서 전현주가 울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창문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김동수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전현주가 천천히 문고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전현주가 나타났습니다. 배가 부른 상태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김동수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전현주 씨, 아동 유괴 및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동수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전현주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전현주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전현주가 복도로 끌려 나왔습니다. 다른 투숙객들이 문틈으로 구경했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전현주가 말했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김동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전현주가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형사들이 양쪽에서 부축했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지는 전현주를 구경꾼들이 바라봤습니다.
누군가가 돌을 던지려 했지만 경찰이 막았습니다. 임신부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오후 6시 서초경찰서에 전현주가 도착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전현주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유치장으로 들어간 전현주가 구석에 앉았습니다. 뱃속 아이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시각 잠원동 집에서 나리 부모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범인을 체포했습니다. 김동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요? 어머니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김동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집안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저녁 8시 뉴스에서 전현주 체포 소식이 나왔습니다. 임신 8개월 여성이 아동 살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초경찰서에서는 언론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김동수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전현주는 유치장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나리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갔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너무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 돌이킬 수 없게 변해버렸습니다. 6개월 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찬 오전 10시였습니다. 전현주 살인사건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유족과 시민들, 기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전현주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출산을 마친 뒤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수갑을 찬 손으로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전현주를 법정에 세우시오.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전현주가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검찰 측에서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은 1997년 9월 2일 박나리를 유기했습니다. 이후 협박 전화를 걸어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9월 3일 밤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리 어머니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합니까? 판사가 전현주에게 물었습니다. 전현주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유괴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검찰 측에서 즉시 반박했습니다. 증거를 보면 계획적 범행이 명백합니다. 피해자를 가방에 넣어 은닉한 것도 고의성을 보여줍니다.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임신 8개월로 정신적 스트레스 상태였습니다. 빚에 몰려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김동수 형사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를 설명해 주세요.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피해자는 등산용 가방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김동수가 차분하게 증언했습니다. 목 부위에 압박 흔적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지문도 가방에서 나왔나요? 네, 여러 곳에서 검출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지문은 없었나요? 피고인과 피해자 것만 있었습니다. 두 번째 증인으로 부검이가 나왔습니다. 사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입니다. 부검이가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외부 압력에 의한 것이 확실한가요? 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우발적일 가능성은 없나요? 압박 시간을 볼 때 고의적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증인으로 문화센터 직원이 증언했습니다.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3시 30분경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당시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있었나요? 임신한 여성이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피고인인가요? 증인이 전현주를 가리켰습니다. 공판이 오후까지 계속됐습니다.
전현주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검찰 측 최종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입니다. 검사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문화센터를 미리 조사했습니다. 피해자를 선택하고 유인했습니다. 협박 전화까지 여러 차례 걸었습니다. 무엇보다 8세 어린아이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형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나리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변호인의 최종 변론이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었습니다. 임신과 비톡촉으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살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변호인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전현주가 마지막 진술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리 부모님께 사죄드립니다. 제 아이에게도 미안합니다. 판사가 선고를 위해 재판정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1시간 후 다시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입니다. 판사가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극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나리 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사형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그래도 무기징역이라도 우리 딸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법정이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변호인이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도 항소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전현주가 호송차로 끌려갔습니다. 교도소에서 평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녀가 낳은 아이는 입양을 갔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판결 소식이 나왔습니다. 전현주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나리 부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리 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분홍색 가방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끝났어. 하지만 우리 마음은. 밤이 깊어갔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5년 후 전현주는 교도소에서 서신을 보냈습니다. 나리 부모에게 보낸 마지막 사과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읽지 않고 태워버렸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의 죽음이 많은 사람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 무거운 진실이 오래도록 사람들 마음에 남았습니다. 1997년 그 가을, 분홍색 가방을 메고 문화센터를 다니던 8세 나리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남겨지는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전현주는 빚과 절망에 몰려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나리의 부모님은 평생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했고, 전현주 역시 교도소에서 평생을 보내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무 잘못 없던 어린 나리가 꿈과 희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 특히 무고한 아이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할 거예요. 감사합니다.